1854년 11월 8일 전쟁이 한창이던 영국 런던에서 한 전보가 울려왔습니다. 크림반도의 러시아군이 후방에 위치한 영국, 오스만 제국군의 진영을 공격해오자 프랑스군이 곤경에 처한 영국군을 구조했다는 정말 단편적인 내용이 실려 있었죠. 영국군이 역으로 공세를 펼쳤다가 격퇴당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묻혀버렸습니다. 전시 언론이 늘 그렇듯 전쟁의 흐름과 아군의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조에 밀려 전보의 내용을 신문지면의 작은 한 켠에 실어버렸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 사건은 모두의 관심 속에서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잊혀져 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의 패망 이후 혁명의 한 세대를 지나 1850년대가 되었음에도 유럽의 안보 구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여전히 전 유럽을 전란으로 몰고 간 전범으로 낙인 찍혀 있었고, 혁명의 시발점이라는 영광을 뒤로한 채 어느샌가 황제가 이끄는 제정국가로 회귀해 있었던 것이죠. 1852년에 새로 즉위한 나폴레옹 3세에게 이 구시대적인 안보 구도는 반드시 깨트려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세월 동안 황제가 또다시 두 차례나 갈렸던 흑역사를 뒤로하고 정권을 잡았지만 그에게 산적한 국내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왕당파, 공화파, 그리고 사회주의의 탄생으로 다시 부상하기 시작한 노동계급까지 이 모든 것을 감수하며 재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외로 그 에너지를 분출시킬 필요가 있었던 나폴레옹 3세. 정말 세상에 무조건 죽으라는 법은 없던 것일까요? 온갖 잔머리를 굴리던 그의 눈에 딱 적당한 핑곗거리가 보였으니 바로 영국과 러시아의 패권 경쟁, 그레이트 게임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패망으로 국제적 지위는 한층 더 올라갔지만 이 과정에서 동쪽의 러시아가 급성장한 것은 영국에게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었죠. 이전부터 어떻게든 유럽 무대로 뛰어들려던 러시아에게 승전국의 지위가 더해진 것은 호랑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고, 동시에 인도로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러시아의 전략은 영국에게 더욱 골치 아픈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번져나가는 이 패권 경쟁의 반복에 영국 지도층은 기선을 제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그 불씨는 발칸반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한때는 움직일 때마다 전 유럽을 진동시켰던 오스만 제국이었지만 1850년대에 들어선 지금 제국은 늙은 호랑이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 늙은 호랑이를 이용해 어떻게든 러시아를 견제하려 했지만 러시아는 아랑곳 않고 쉴 틈 없이 오스만 제국을 건드렸고 마침내 결정적인 건수를 잡았습니다. 제국 내 정교의 성지에 대한 관할권을 넘겨달라는 러시아의 요구를 오스만 제국이 단칼에 거부했기 때문이죠. 동시기 프랑스의 가톨릭 성지에 대한 관할권 할양에 흔쾌히 응했던 것과 상반된 오스만의 태도는 더할 나위 없는 전쟁의 명분이 되어주었고, 그렇게 1853년 7월 러시아군은 도나우강을 건너 몰디비아와 왈라키아의 오스만 소속 공국들을 공격해 점령했습니다. 전쟁의 불씨가 피어오른 것입니다. 크림 전쟁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굳이 전장을 좁은 크림반도로 골랐을까요?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와는 육지로 국경이 맞닿아 있지 않아 바다로 침공 루트를 잡았다 해도 발트해로 들어가 러시아의 심장부인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직접 타격하거나 흑해로 들어가 주 전장인 몰디비아와 왈라키아나 코카서스 지역에 상륙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질문은 역으로 생각해보면 왜 크림반도여야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선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경우 말 그대로 심장부였던 만큼 그 방어선이 더욱 견고할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방면에서 전역이 전개되었음에도 해상 포격에서만 그친 것은 이를 고려한 판단이었죠. 몰디비아와 왈라키아의 경우는 이 사태를 중재 중이던 오스트리아에 인접해 있어 군을 투입하기 껄끄럽고,
험하디험한 코카서스 지역에 상륙해 대군을 전개하는 것 또한 상식적인 전략은 아니죠. 그럼 남은 곳은 크림반도 뿐이었고,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오매불망 바라온 부동항인 세바스토폴을 격파해 남진 정책의 뿌리를 박살내버리는 방법을 택한 끝에 크림전쟁은 크림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목표가 명확하다 해서 모두가 전쟁으로 자진해서 뛰어들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인식이 훨씬 호전적이었던 19세기였다곤 하지만 영국 지도부 모두가 호전광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당시 수상이었던 에버딘 백작은 아편전쟁의 개전에도 반대했던 인물로 프랑스의 압력에 불만을 제기하던 러시아의 입장에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4개국이 비엔나에 모여 평화조건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었죠. 차르였던 니콜라이 1세 또한 확전의 의사가 없었는지 각서를 승인하고 도나우강 건너의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이 일련의 해프닝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의 술탄 압딜메지드 1세가 각서의 해석이 중의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조인을 거절해버리면서 상황은 악화되어 갔습니다. 여기에 에버딘 백작이 정권 내 대다수였던 주전파의 목소리를 물리치지 못한 데다 나폴레옹 3세의 동반 개입 제의가 들어오면서 영국은 결국 프랑스와 연합을 맺고 러시아에 선전포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1854년 9월 6만 명에 달하는 연합군은 크림반도의 칼라미타만에 상륙했습니다. 이 상륙은 공격 목표가 명확했음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던 기습이었는데요. 다가오는 겨울을 생각해 쉽사리 연합군이 진공해 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던 러시아의 오판도 있었지만 세바스토폴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칼라미타만에 상륙한 것도 큰 원인이었죠. 물론 연합군도 칼라미타만에 상륙한 것이 이점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악천후와 수송장비의 부족으로 본대의 상륙에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수비 병력을 보충하지 못한 러시아군에게 시간을 벌어준 셈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9월 20일 요격에 나선 3만여 명의 러시아군과 연합군은 세바스토폴로부터 약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알마강에서 조우해 전투를 치렀습니다. 러시아군은 초반의 승세에도 불구하고 연합군의 막강한 화력에 밀려 5,000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해야 했고, 연합군은 승기를 타 마침내 세바스토폴을 에워싸 장장 11개월에 걸친 공성전의 막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세바스토폴을 구원하기 위해 연합군의 후방을 급습하기로 결심했고, 그 중에서도 보급선을 차단하기 용이한 거점을 탐색하기 시작합니다.